분당 정자동 미스터리 10대 아들 실종 3일, 엄마는 연못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2024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완벽한 계획 도시로 불리는 곳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자동의 고급 빌라촌은 성공한 이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높은 담장,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좀처럼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 고요하던 정자동의 밤을 깨운 것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밤 11시 30분 분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당시 야간 당직을 서고 있던 김민석 순경은 거의 졸음에 빠져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네, 분당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저기 실종 신고 맞나요? 제 조카가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박미영 씨, 실종된 16세 한민준 군의 이모였습니다. 김순경은 처음엔 단순한 10대 청소년의 가출 신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혼나고 집을 나간 아이들. 이런 전화는 야간 당직되면 흔히 있는 일이었죠. 보호자분 성함과 연락처, 학생 이름은 한민준 16세요.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입니까? 경찰 아저씨, 그냥 가출이 아닐지도 몰라요. 걔 새엄마, 오수진 그 여자. 뭔가 이상해요. 새엄마라는 단어.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담긴 단순한 걱정이 아닌 어떤 확신에 찬 불안감. 김민석 순경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민준이 아빠, 그러니까 제 형부는 민준이가 PC방 대회 문제로 자기한테 혼나고 나갔다고 하는데 민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걔가 얼마나 아빠를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여자는 오수진 씨는 너무 침착해요. 아들이 사라졌는데. 너무 완벽하게 침착하다고요. 박미영 씨는 조카가 분당구 정자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 아버지 한태식 씨와 새어머니 오수진 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온 뒤로 민준이가 웃는 걸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야간 순찰을 돌던 박진우 팀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옵니다. 김순경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한데. 팀장님, 10대 실종 신고인데 신고자가 새엄마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자동 빌라촌입니다. 정자동. 박진우 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부유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실종 사건은 종종 복잡한 가정사와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정식으로 보고서 올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가보지. 전화를 끊기 전 박미영 씨의 마지막 말이 수확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제발 단순 가출로 보지 말아주세요. 제 느낌이.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박진우 팀장은 15년 차 베테랑 형사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직감이 혹은 이모의 직감이라도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분당의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서 무언가 어둡고 끈적한 것이 한태식 씨의 가족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동의 아침은 마치 엽서 속풍경처럼 완벽했습니다. 시원한 공기, 얇은 안개, 그리고 높은 담장 너머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고급 주택들. 하지만 박진우 팀장에게 그 아침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박 팀장은 한태식 씨의 자택 앞에 섰습니다. HT 하우스라는 세련된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앞마당은 조경 전문가가 관리한 듯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수련 연못.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아한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인상, 기품 있는 태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분당경찰서 실종수사팀의 박진우 팀장입니다. 한민준 군 때문에 왔습니다. 이모님께서 실종 신고를 하셔서요. 그 순간 오수진 씨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박 팀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1초도 되지 않았죠. 그녀는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요. 그냥 오해예요, 팀장님. 민준이는 지금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아시잖아요, 요즘 10대들. 감정 기복이 심해서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너무나 계산된 듯한 말투. 마치 오래전부터 이 대사를 준비해 온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박 팀장은 집 안으로 안내받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대리석 바닥은 광택이 났고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잡지한 건 흐트러짐 없이 꽂혀 있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가짜 평온함을 전시해 놓은 쇼룸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 남성 한태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이 아빠 한태식입니다. 팀장님, 제 아들은 그냥 화가 난 것뿐입니다. 성적이 떨어졌는데 PC방 게임 대회에 나가는 걸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삐져서 나간 겁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오수진 씨가 남편 옆에 앉으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제가 타이르려고 했는데 저를 자꾸 밀어내더라고요. 아마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더 그랬나 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정확한 타이밍에 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박 팀장은 조용히 그 눈물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저런 눈물을 취조실에서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완벽한 통제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민준군의 방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안내드릴게요.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천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 공기 중에는 묘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수련 혹은 연꽃 향기, 앞마당 연못에서 나는 것과 같은 향이었습니다. 민준군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박 팀장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방은 10대 남학생의 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책상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침대 시트는 호텔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컴퓨터 본체는 있었지만 키보드와 마우스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삶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기억을 소독해버린 듯한 두꺼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여기가 민준군 방이 맞습니까? 네, 제가 좀 어지러운 걸 못 보는 성격이라서요. 민준이 방도 제가 자주 치워줘요. 박 팀장은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닫힌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은색 액자 속의 가족 사진, 한태식, 오수진, 그리고 한민준. 모두 웃고 있었지만 민준군의 미소는 마치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행복을 연기하는 사람처럼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몸을 숙여 책상 다리 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다리와 벽 틈새에 끼어 있는 작게 접힌 포스트잇 한 장.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날카롭게 휘갈겨 쓴 두 단어. 알고 있어요. 날짜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단어는 박진우 팀장의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을 나오기 전 박 팀장은 민준군의 방 창가에 섰습니다. 그 창문은 집 뒤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또 다른 정원이 보였습니다. 앞마당보다 더 큰 그리고 더 깊어 보이는 수련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은 햇빛을 반사하며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못 한쪽 구석 박 팀장의 눈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다른 곳보다 흙 색깔이 더 짙은 부분, 마치 최근에 무언가를 파묻고 다시 덮은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서서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오수진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진 씨. 한태식 선생님. 일단 신고는 접수되었으니 저희가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팀장님. 하지만 정말 다 괜찮아질 거예요. 박 팀장이 빌라를 나와 철제 대문이 등 뒤에서 천천히 닫혔을 때 차가운 아침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HT, 하우스라는 명패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박진우 팀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안에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분당경찰서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우 팀장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민준군의 방에서 가져온 작은 메모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단순한 두 단어가 거대한 무언가를 향한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자동 일대의 지도를 펼쳐 한태식 씨의 자택 위치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민준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 박 팀장은 가장 가까운 원부터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준의 친구들. 그는 김민석, 순경에게 민준 군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친한 친구 3명의 연락처를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늦게 박 팀장은 직접 그들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진실은 종종 어른들의 입이 아닌 아이들의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더 쉽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친구는 같은 반 이동혁 군이었습니다. 순회동의 한 아파트. 동혁 군은 경찰의 방문에 매우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동혁아, 편하게 생각해. 아저씨는 그냥 민준이가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마지막으로 민준이 본 게 언제야? 실종되기 이틀 전이요. 학교 앞 PC방에서요. 다음 주에 있을 게임 대회 연습한다고. 근데 팀장님, 걔 요즘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도 없어지고 자꾸 멍하니 있더라고요. 멍하니? 무슨 생각 같은 거? 그게 자기 새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대요. 전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되게 심각하게 말했어요. 내가 맞다면 우리 아빠가 그 여자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들을까 봐 엄청 작게 말했어요. 박 팀장은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동혁 군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공포가 어려 있었죠. 두 번째 친구는 민준 군과 1년째 사귀던 여자친구 김수아 양이었습니다. 수아 양은 이미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전날 밤 10시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내일 아침에 꼭 할 말이 있다고. 엄청 중요한 거래요. 근데 그게 민준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지? 그 다음날 아침에 온 카톡이요. 나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 찾지 마. 이건 민준이가 쓴 게 아니에요. 말투가 달라요. 민준이는 저한테 항상 수댕아라고 불렀거든요. 이모티콘도 맨날 썼고요. 근데 이 메시지는 너무 딱딱했어요. 전 알아요. 민준이가 쓴 게 아니에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는 저 그렇게 버리고 갈 애가 아니에요. 박 팀장은 그 말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박 팀장은 마지막 친구인 최강민 군을 찾아갔습니다. 강민 군은 서현역 근처 컴퓨터 부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 군, 민준이가 최근에 뭐 이상한 부탁 같은 거 한 적 없어? 이틀 전에 가게에 왔었어요.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열 수 있냐고요. 자기 돌아가신 친엄마 노트북에서 뗀 거래요. 친엄마 노트북? 네, 집 창고에서 찾았대요. 근데 연결하니까 파일이 다 깨져 있었어요. 딱 하나, 사진 파일 하나만 열렸는데 거기에 지금 새엄마 오수진랑 되게 닮은 여자가 어떤 모르는 남자랑 같이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배경이. 무슨 공사장 같았어요. 그 사진 복사해둔 거 있나? 아니요, 민준이가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당장 다 지워달라고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라면서요. 그때 걔 눈빛이 꼭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 같았어요. 밤은 깊어졌습니다. 박진우 팀장은 3명의 증언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조각난 퍼즐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새엄마 오수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다. 민주는 친엄마의 낡은 하드디스크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오수진 플러스 의문의 남자 플러스 공사장 배경. 마지막 메시지는 민준이 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박 팀장은 화이트보드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이 조각들은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어머니의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된 한 소년, 그리고 그 비밀은 소년을 사라지게 만들 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 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붙어 있는 오수진의 증명사진을 바라보며 붉은색 마커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수진, 그녀는 누구인가? 박 팀장은 오수진의 과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서류상, 그녀는 1987년생, 본적은 강원도였습니다. 7년 전 현재 남편인 부동산 사업가 한태식 씨와 결혼한 직후 분당으로 전입했습니다. 그 전의 기록은 희미했습니다. 이혼이 아닌 사별, 전 남편 김철민, 사망 원인 공사장 추락사고. 공사장, 박 팀장의 머릿속에서 민준의 친구 최강민 군의 증언이 떠올랐습니다. 배경이 무슨 공사장 같았어요. 박 팀장은 즉시 강원도 인제경찰서에 근무하는 후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 박경희. 나 분당 박 팀장인데 부탁 하나 하자. 7년 전쯤. 아마 2017년일 거야. 인제군에서 있었던 공사장 추락 사고 파일 좀 찾아봐 줄래? 사망자가 김철민, 신고자가 아내 오수진일 거야. 전화기 너머로 후배 형사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7년 전 파일이면 창고에 처박혀 있을 텐데요.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인제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의 목소리는 아침과는 달리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파일 찾았습니다. 피해자 김철민, 35세, 건설 현장 인부. 2017년 5월 18일 3층 높이에서 추락. 현장에서 즉사, 기록상으로는 단순 실족 사고로 종결됐네요. 목격자는? 특이사항은? 동료 인부 몇 명이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팀장님. 당시 부실 수사라고 말이 좀 나왔었나 봐요. 추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줄이 끊어졌대요. 끊어져? 네. 근데 감식 결과는 로프가 오래돼서 사갔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당시 현장 감식 반원이 로프가 사갔다기엔 너무 새 것 같았다는 비공식 메모를 남겨놨네요. 박 팀장의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내 오수진은? 당시 진술은? 그녀가 최초 신고자였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거의 실신할 정도로 히스테릭하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확히 이틀 뒤 오수진은 인제를 떠났습니다. 행방을 아는 가족도 없었고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건설사로부터 합의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금액이 꽤 큽니다. 5억 원이네요. 5억. 7년 전 건설 현장 인부의 아내에게는 실로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당시 타살 혐의는 없었나? 의심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고의로 줄을 끊었다는 증거가요, 결국 단순 사고로 종결됐습니다. 박 팀장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빨랐습니다. 남편이 죽고 거액의 보험금이 생기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박 팀장은 후배가 보내온 당시 현장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끊어진 로프, 그리고 흰천으로 덮인 시신, 그리고 폴리스라인 뒤편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한 여자, 오수진이었습니다. 지금의 세련된 모습은 없었지만 그 차가운 실루엣은 분명 그녀였습니다. 다음 날 박 팀장은 다시 한태식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오수진 씨가 없는 시간을 틈타 회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민준이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안 선생님. 대신 사모님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례지만 결혼하시기 전 사모님의 과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수진이 말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강원도에서 공사장 사고로. 불쌍한 사람이죠. 전 그저 제 첫 번째 아내를 잃고 힘들 때 수진이가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고요. 비록 둘이 자주 다퉜지만 오수진 씨가 혹시 돈 문제로 불안해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전혀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팀장님. 한태식 씨는 진심으로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박 팀장은 오수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돈, 보험금 때문에 전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아들 민준이가 우연히 그 비밀의 꼬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박 팀장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 오수진의 과거를 계속 파면 당신도 후회하게 될 거야.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 팀장은 이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 뒤에는 더 큰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민준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7년 전 강원도 인제의 차가운 흙 속에 묻혔던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군이 실종된 지 일주일째 분당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박진우 팀장은 다시 정자동의 빌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집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집 뒤편의 수련 연못. 그는 그곳에서 정원사로 일하는 배 노인을 만났습니다. 배 노인은 한태식 씨가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부터, 즉 민준 군이 어릴 때부터 이 집의 정원을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연못 관리가 참 잘 돼 있네요. 물이 정말 맑습니다. 형사님,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제가 관리 안 합니다. 네? 그럼 누가 합니까? 사모님요. 오수진 사모님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연못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물고기 밥도 자기가 직접 준다고. 박 팀장은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물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것은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여튼 락스 냄새 혹은 어떤 화학약품 냄새가 진흙 냄새와 섞여 올라왔습니다. 연못 옆 작은 창고에는 닫힌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어르신? 물고기밤입니다. 사모님이 특별히 주문한 거라고. 물고기 빨리 크게 하는 사료라고 하셨는데 가끔은 부엌 뒤편에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섞기도 하셨어요. 박 팀장은 연못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커다란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색은 화려했지만 움직임이 어딘지 모르게 둔해 보였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로 물 표면을 휘저어 보았습니다. 물 위에 얇은 기름막 같은 것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 군이 사라지기 직전에 사모님이 연못 근처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건 없었습니까? 그날 밤 11시가 넘었을 겁니다. 제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연못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비도 조금 왔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신 가지 분쇄기 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렸습니다. 가지 분쇄기요? 네, 정원 나뭇가지 많다고 퇴비 만드신다고 사셨는데 그날 밤 유난히 시끄럽게 돌아가더군요. 가지 분쇄기, 직접 만든 물고기밥, 비정상적으로 맑은 연못, 그리고 화학약품 냄새.
박진우 팀장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노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아무에게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오수진 씨에게는요. 네, 형사님, 사실 저도 좀 무서웠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사라진 뒤로. 사모님이 가끔 한밤중에 저 연못 옆에 혼자 앉아 계세요. 꼭 민준 도련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중얼거리시다가 한참을 물만 보세요. 그날 오후 박 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환경분석팀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은 연못의 물과 바닥의 진흙 샘플을 채취해 갔습니다. 샘플을 채취하던 한 요원의 그물망에 무언가 걸려 나왔습니다. 연꽃 뿌리 사이에 낀 작은 회색 천 조각. 마치 교복 바지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도 분석 의뢰합니다. 지금 당장.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박 팀장은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팀장님, 연못물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질소 수치와 단백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염속의 표백제 성분도 함께요. 무언가 유기물이 그 안에서 급속도로 분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기물이요. 네, 거의 동물의 사체 수준입니다. 정확한 건 DNA 분석이 나와봐야 합니다. 박 팀장은 전화를 끊고 비에 젖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민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6살 소년. 아들아,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 팀장은 직감했습니다. 그가 찾던 대답이 저 고요한 수련 연못의 차가운 바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샘플을 채취한 지 꼬박 사흘이 지난 아침, 박진우 팀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흘간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못의 물이 정말로 한민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품고 있을까? 오전 8시, 국과수 직원이 파란색 봉투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DNA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연못에서 나온 거? 네, 연못바닥 진흙과 물에서 검출된 유기조직 샘플, 그리고 연못가에서 발견된 회색 천 조각에 묻어있던 혈은 모두 한민준 군의 칫솔에서 채취한 DNA와 99.9% 일치합니다. 사무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진우 팀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확실한가? 3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팀장님. 결과는 동일합니다. 박 팀장은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한민준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수사보도에 붙어있는 오수진의 완벽한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따뜻함이 아닌 소름 끼치는 냉기로 다가왔습니다. 오수진, 당신, 대체. 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지금부터 오수진을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그녀의 모든 움직임, 만나는 사람, 가는 곳, 4시간마다 보고해. 팀장님, 남편인 한태식 씨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이야. 오수진이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눈치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해. 그날 오후 박 팀장은 정원사 배노인의 도움을 받아 한태식 씨의 빌라 주변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담장 화분 뒤에 초소형 카메라를, 그리고 배 노인이 거실에 들어가는 척하며 오디오 수집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밤 11시 감시 카메라에 오수진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하얀 그릇을 들고 뒷문으로 나와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연못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설치된 마이크가 그녀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잡아냈습니다. 엄마 용서해, 아들. 엄마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였어. 박 팀장은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녀가 연못에 던진 것은 물고기 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DNA가 검출된 그 연못에 태연하게 물고기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 수사가 단순한 실종 사건에서 이제 존속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으로 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오수진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치밀하며 계산적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DNA라는 결정적 증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었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했습니다. 박진우 팀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민준이가 발견했던 과거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친엄마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공사장 사진과 의문의 남자였죠.
그는 민준의 친구 최강민 군을 다시 만났습니다. 강민아, 그 사진. 혹시 그 남자에 대해 민준이가 뭐라고 한 거 없어? 이름이라던가. 이름은 모르겠고 민준이가 그날 하드디스크 확인하고 나서 며칠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 마진석이라는 사람 아냐고요? 7년 전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래요. 마진석, 드디어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 팀장은 즉시 7년 전 인제 공사장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현장 감리감독관 마진석, 마진세요. 그는 사고 이후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안전 절차는 규정대로였다고 증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사를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교롭게도 오수진이 인재를 떠난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마진석, 지금 어디 있지? 박 팀장은 통신조회를 통해 마진석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서 불안정한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실종되기 하루 전 민준이의 휴대폰과 마진석의 휴대폰이 한 장소에서 기지국 신호를 잡았습니다. 서울 청량리역, 강원도 인제로 가는 기차의 출발점이기도 한 곳입니다. 박 팀장은 즉시 청량리역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민준이가 실종되기 하루 전 오후 4시, 역 근처의 한 카페 CCTV,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한민준, 그리고 그 맞은편에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마진석이었습니다. 둘은 약 30분간 대화를 나눕니다. 민준이는 무언가를 다그치듯 말하고 마진석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박 팀장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입구 쪽 다른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한 여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박 팀장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색 팔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자동 빌라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오수진이 차고 있던 팔찌와 동일했습니다. 오수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를 미행했던 걸까요? 아니면 옛 연인인 마진석을 감시하러 온 걸까요? 박 팀장은 영상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카페를 떠납니다. 그리고 10분 뒤 마진석이 황급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수진이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드디스크에서 엄마의 과거 오수진 플러스 마진석을 발견한다. 민주는 7년 전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마진석에게 접근한다. 청량리역. 오수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아들을 미행한다. 그리고 그날 밤 혹은 그 다음 날 민주는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다. 박 팀장은 마진석을 공범이 아닌 이 사건의 마지막 열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마진석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 팀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정자동 빌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 인공적인 수련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오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난밤 잠을 설친 듯 푸석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장님, 또 오셨네요. 이번엔 좋은 소식인가요? 오수진 씨, 혹시 마진석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수진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 팀장은 보았습니다. 오래된 이름이네요. 전 남편이 일했던 공사장, 감리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이름을 민준이가 실종되기 직전에 만났더군요. 청량리역에서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오수진 씨도 계셨습니다. 오수진은 CCTV 사진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건 오해예요. 전 그냥 민준이가 걱정돼서. 7년 전 강원도 인제에서 남편 김철민 씨가 사망했습니다. 오수진 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죠. 그리고 현장 감독 마진석은 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그걸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민준이를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안 죽였어요. 그건 마진석 그 남자가. 그때였습니다. 박 팀장의 무전기에서 김민석 순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마진석 체포했습니다. 지금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민준군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날 밤 정자동 빌라에 간 건 오수진의 연락을 받고 갔다고 합니다. 박 팀장은 오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전기 내용을 듣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수진 씨, 지금부터 당신을 한민준 군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오수진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박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오수진과 마진석의 자백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기 바빴지만 사건의 전말은 명확했습니다. 7년 전 강원도 인제, 오수진은 당시 남편 김철민의 폭력과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접근한 것이 현장 감독 마진석이었습니다. 둘은 내연 관계가 되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을 세웁니다. 마진석은 고의로 낡은 로프를 새 것과 바꿔치기 하지 않았고 안전점검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철민은 계획대로 추락했습니다. 오수진은 5억 원의 돈을 손에 쥐었고 마진석에게 일부를 떼어준 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신분 세탁을 하듯 분당으로 와서 재력가인 한태식 씨와 재혼에 성공합니다. 완벽한 인생 이막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묻힌 줄 알았습니다. 아들 한민준이. 창고에서 친엄마의 낡은 노트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민준이는 그 하드디스크에서 엄마 오수진과 마진석의 다정한 사진, 그리고 7년 전 공사비리 관련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새엄마가 단순한 불륜이 아닌 살인자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진석에게 접근했습니다. 청량역에서 민주는 마진석에게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위해서라도 7년 전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 사실을 미행으로 알게 된 오수진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준이한테 빌었어요. 제발 아빠한테 식에겐 말하지 말라고. 너만 조용히 하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겠다고. 근데 걔가 저를 살인자라고 불렀어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당장 아빠에게 다 말하겠다며 방을 뛰쳐나가려 했고 오수진은 그런 민준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밀쳤는데 걔가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한민준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오수진은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숨겨주었던 공범 마진석을 불렀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마진석은 한밤중에 정자동 빌라로 향했죠. 두 사람은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때 오수진의 눈에 들어온 것이 얼마 전 정원 퇴비용으로 사둔 가지 분쇄기와 집 뒤편에 깊은 수련 연못이었습니다. 마진석이 시신을 처리했어요. 저는 그냥 연못에 물고기 밥을 줬어요. 냄새를 없애려고 화학약품을 붓고 물고기들이 다 먹어치우길 바랐어요. 그녀는 아들을 살해한 그 연못에 매일 밤 태연히 먹이를 주며 아들의 흔적이 사라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민준이가 발견했던 쪽지 알고 있어요는 새엄마의 과거를 향한 경고였지만 비극적이게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던 분당 정자동의 수련연못, 그 완벽한 풍경 아래에는 한 소년의 억울한 죽음과 7년간 묻혀있던 또 다른 살인의 비밀이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못의 물을 모두 빼내고 바닥에 남은 한민준 군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오수진은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마진석은 7년 전 살인 공모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였던 공간은 가장 끔찍한 비밀을 숨기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한 소년이 과거의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마치 연못의 수련이 결국 물 위로 피어나듯 언젠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